며느리 휴대폰에 저장된 제 이름은 미친년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 집에서 제 목소리는 잡음일 뿐이었죠. 그래서 저는 전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이름 최영자로 살기로 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제 이름은 미친년이었다. 며느리 다은이가 저장해둔 그 세 글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시계 초침이 박히는 소리와 심장 고동이 겹쳤다. 2024년 11월 17일 일요일 저녁,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다. 어머님, 또 라디오 키셨어요. 시끄러워 죽겠다니까요. 다은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부엌까지 날아왔어요.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거실을 바라봤죠. 손녀 유나가 숙제를 하는데 라디오 소리가 방해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정작 유나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볼륨 줄일게요. 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만 다은은 대답도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쾅하는 문소리가 온 집을 울렸다. 아들 준호는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실직한 지 석 달째였다. 그날 밤 10시, 저는 카세트 라디오 앞에 앉았어요. 지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옛날 트로트가 흘러나왔죠. 사랑아 왜 울어? 왜 그렇게 울어? 가사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그 시절 다방에서 들었던 노래였죠. 1975년 20살 때 친구들과 함께 앉아 달달한 커피를 마시며 들었던 그 멜로디가 50년 만에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때는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앉아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절망뿐이었어요. 라디오 잡음이 커졌다가 작아지기를 반복했어요. 마치 제 목소리처럼 들렸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이 집에서 제 목소리는 잡음에 불과하다는 걸요.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밥 짓고 오후 6시에 저녁 준비하고 밤 11시에 설거지를 마치는 게 제 하루였다.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34평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일상의 굴레였다. 서랍을 열어 묵혀둔 통장과 적금 증서를 꺼냈어요. 아파트 등기부등본도 함께 펼쳤습니다.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재산을 제 명의로 옮겨둔 덕분이었습니다. 영자야,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 무엇보다 내 자신을 지켜. 남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자리에서는 아무리 베풀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송파구 아파트 34평, 시가 8억 원, 농협 적금 3개에 2천만 원씩, 국민은행 정기예금 5천만 원, 우체국 통장에 3천만 원. 모두 합치면 12억이 넘는 재산이었다. 제가 알뜰살뜰 모은 돈이었다. 결혼 전 양장점에서 일할 때 모은 초기 자금부터 시장에서 장보며 10원, 100원 아낀 돈까지 남편 월급에서 한 푼, 두 푼 떼어 모으고 명절 용돈을 아껴 불린 돈들이었죠. 그런데 이 집에서 제 가치는 미친년 세 글자로 축약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내 것이구나.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결혼 후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가족들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마치 제 존재 자체가 방해물인 것처럼 여기고 있었다. 그날 밤 라디오에서 나직한 목소리의 DJ가 말했어요. 자정이 넘었습니다. 모든 분들 안녕히 주무세요. 저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고 있었거든요. 새벽 4시 마지막으로 커피를 끓였다. 40년 넘게 이 시간에 일어나 가족을 위해 아침을 준비했던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라디오에서 희미한 음악이 흘러나왔죠. 혜은이의 감수광이었어요. 제 청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곡이었습니다. 20살 최영자로 돌아간 기분이었죠.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그냥 최영자였던 시절로 말이에요. 그날 저는 남을 위해 새벽을 여는 삶을 접고 제 이름을 되찾기로 했다. 마침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을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카세트 라디오의 희미한 불빛이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으니까요.
새벽 5시 부엌에서 들리는 물소리가 온 집안의 하루를 깨웠다. 40년째 반복되는 의식이었다. 커피를 끓이고 밥을 하고 김치찬을 내고 설거지를 마친 뒤 부엌을 비워두는 게 제 몫이었다. 어머님, 오늘은 국자네요. 다은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제가 정성껏 끓인 미역국이었는데 표정부터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김치만 집어먹었고 유나는 할머니 계란 후라이 해주세요. 라고 졸랐죠. 응, 금방 해줄게. 제가 일어서려는데 다은이 먼저 일어났어요. 유나야, 엄마가 해줄게. 할머니는 손맛이 짜잖아. 그 말에 저는 주저앉았다. 손끝이 떨렸다. 50년 넘게 계란 후라이를 해왔는데 손맛이 짜다니. 유나까지 엄마가 하는 게 더 맛있어. 라고 말했을 때 가슴이 무너졌다. 식사를 마친 후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준호는 구직 사이트를 보러 방으로 들어갔고 다은은 온라인 쇼핑몰 일로 바빴습니다. 유나는 학교에 갔죠. 고요한 거실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어요. 벽시계를 바라보니 오전 9시 15분이었다. 그 시계는 남편이 결혼 30년을 맞아 선물해 준 것이었다. 영자야, 우리 시간이 이렇게 흘렀구나. 라고 말하던 그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서랍을 열어 묵혀둔 서류들을 다시 꺼냈어요. 적금 증서 5장, 예금 통장 3개, 아파트 등기부등본 1부. 모두 합치면 12억 원이 넘는 재산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전 재산이었죠. 이게 다 내 거였구나. 혼잣말이 또 새어나왔다. 결혼 후 평생 남편과 아들, 며느리, 손녀를 위해 살았지만 정작 이들은 저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았다. 그저 집안일을 해주는 기계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카세트 라디오를 켰어요. 지지직거리는 잡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주파수를 맞춰보려고 다이얼을 돌렸지만 깨끗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마치 제 목소리처럼 들렸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때 떠올린 게 1978년 겨울이었어요. 신혼 시절 남편과 함께 청계천 세운상가에서 산 라디오였죠. 그 시절에는 밤마다 함께 앉아 라디오를 들었어요. 별이 빛나는 밤에 라는 프로그램을 좋아했죠. 여보, 우리도 저런 사연 보낼까? 남편이 웃으며 말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누군가 제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잡음조차 제 존재와 닮아 있었다. 들리는 듯하다가도 금세 묻혀버리는 소리였다. 오후 2시 다은이 거실로 나왔어요. 온라인 쇼핑몰 포장 작업을 하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 거기 계시면 일하기 힘든데요. 방으로 들어가 계시면 안 돼요. 냉랭한 목소리였어요. 제가 거실에 있는 것조차 방해가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미안해, 금방 치울게. 저는 서류들을 서둘러 서랍에 넣었어요. 하지만 다은은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살며시 닫았어요. 방 안에서도 거실에 소음이 들렸어요. 다은이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 포장재를 뜯는 소리, 테이프를 붙이는 소리, 활기찬 소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낸 소리는 모두 잡음 취급받았어요. 저녁 6시 밥상을 차렸어요. 준호가 나와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오늘 면접 어땠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냥 그랬어요. 퉁명스러운 대답이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한마디도 제대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모두가 잠든 후 저는 다시 라디오를 켰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선명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패튀김의 애수가 흘러나왔어요. 애수야 고마워라. 외로운 마음 딸래주니. 가사를 따라 부르다가 눈물이 났어요. 저도 외로웠습니다. 이 집에서 투명인간처럼 살아가는 제 처지가 서러웠어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잡음으로 살 수는 없다고요. 제 목소리를 되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라디오의 희미한 불빛이 저를 격려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주파수를 맞출 때가 왔다는 신호 같았으니까요. 월요일 오전 9시, 저는 농협은행 앞에 서 있었다.
손에 든 도장 케이스가 떨렸다. 빨간 도장이 들어있는 케이스였다. 남편이 결혼할 때 선물해 준 것으로 제 이름 최영자가 새겨져 있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은행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적금을 모두 해지하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은행으로 옮기려고요. 전체 해지하시는 건가요? 중도 해지하시면 이자가 깎여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괜찮아요. 전부 정리해 주세요. 농협 적금 3개, 총 6천만 원을 해지했다. 빨간 도장을 쾅쾅 찍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마치 새로운 인생의 도장을 찍는 기분이었다. 국민은행에서도 같은 일을 반복했어요. 정기예금 5천만 원을 해지하고 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우체국 저금도 마찬가지였죠. 모든 돈을 하나로 모았어요. 할머니, 이렇게 큰 돈을 왜 현금으로 찾으세요? 위험해요. 우체국 직원이 걱정해줬지만 저는 미소만 지었어요. 제 돈을 제가 어떻게 쓰든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후 2시 부동산 중개소에 들어갔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1985년부터 장사를 해온다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사장은 50대 중반의 남자였다. 어르신, 매물이 어떤 건가요?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34평이에요. 팔고 싶어요. 사장의 눈이 번뜩였어요. 아, 잠실동이면 좋은 동네죠.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8억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요즘 시세로는 8억 5천 정도 할 텐데 금매로 내놓으시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빨리 팔고 싶어요. 7억 5천에 내놓을게요. 사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시세보다 1억 원이나 싸게 내놓는 것이었으니까요. 정말 그 가격으로 하시겠어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괜찮아요. 그 가격으로 해주세요. 계약서에 빨간 도장을 찍었어요. 쾅 하고 찍히는 소리가 마음속까지 울렸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했어요. 골목길을 적시는 빗소리가 들렸죠. 그 시절 학교 다닐 때 우산 없이 뛰어다니던 골목길 같은 소리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다음 정류장은 잠실역입니다. 그 기계 목소리를 들으며 문득 생각했어요. 곧 이 버스도 타지 않게 될 거라는 거려. 저녁 6시 집에 돌아와 마지막 만찬을 준비했다. 갈비찜, 잡채, 북엇국, 김치전까지 성대한 상을 차렸다. 평소보다 2배는 많은 음식이었다. 어머님, 오늘 무슨 날이에요? 이렇게 많이 하셨네. 다은이 의아해했어요. 준호도, 엄마, 왜 이렇게 많이 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제대로 해봤어.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사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식사가 끝난 후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부동산 계약서를 올려놨다. 그리고 카세트 라디오의 볼륨을 평소보다 크게 틀었다. 이 집 내가 팔았어. 저는 조용히 말했다. 거실이 순간 얼어붙었다. 뭐라고 하셨어요? 준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다은도 계약서를 집어들고 눈을 크게 뜨더군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다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집이니까 내가 팔았어. 다음 주 금요일이 잔금이야. 엄마, 정신 나간 거야.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준호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살겠어. 카세트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가 커졌어요. 그 소리에 가족들의 항의가 묻혔습니다. 저는 볼륨을 더 높였어요. 어머님, 라디오 좀 꺼주세요. 얘기 좀 해요. 다은이 애원했지만 저는 라디오를 더 크게 틀었다. 그들의 속삭임이 완전히 잡음에 묻혔다. 다음 주 금요일 잔금이면 집도 저의 속박도 모두 끝이 나겠네요. 밤 11시 준호와 다은은 방에서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해? 정말로 집을 팔아버렸어. 엄마를 말려봐야지. 아직 잔금 전이잖아. 하지만 이미 늦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정리했다. 은행 계좌도, 집도, 마음의 준비도 끝났다. 카세트 라디오 앞에 앉아 1982년을 떠올렸어요. 유나 또래였던 준호가 엄마, 나중에 크면 엄마랑 같이 살 거야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났죠. 그때는 정말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모든 게 달라졌다. 저는 점점 투명해졌고 결국 미친년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되는 존재가 되었다. 빨간 도장을 손에 쥐고 있으니 든든했어요. 이 작은 도장 하나가 제 모든 권리를 상징하고 있었거든요.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는 확신이 가슴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될 거라는 예감이 온몸을 전율시키고 있었으니까요. 금요일 오전 10시 부동산에서 잔금을 치렀다. 7억 5천만 원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다. 빨간 도장을 마지막으로 쾅 찍을 때 마음이 후련했다. 이제 정말 자유였다. 집에 돌아오니 준호와 다은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나 봤죠.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미 끝났어. 집은 팔렸고 새 주인이 다음 달에 들어와.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다은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나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에요. 그때 유나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상황을 파악한 유나가 제 곁으로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우리 헤어지는 거야. 유나야, 할머니가 새로운 곳에서 살 거야. 나도 같이 갈래. 유나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유나는 엄마 아빠랑 있어야지. 할머니는 할머니 길을 가야 해. 오후 3시 저는 마지막으로 짐을 쌌다. 카세트 라디오와 몇 벌의 옷 그리고 남편과의 사진 몇 장이 전부였다. 40년간 살았던 집에서 가져갈 것이 이것뿐이라니 씁쓸했다. 어머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다은이 마지막으로 붙잡았어요. 응, 가요. 이제 최영자로 살 거야. 제가 대답하자 다은이 더 큰 소리로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김포공항행 버스를 탔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갔다. 40년간 살았던 송파구를 떠나는 길이었다. 공항에서 제주행 비행기표를 샀어요. 제주도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끌렸어요.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제주공항에 도착합니다. 기내 안내 방송이 나왔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밤 9시 제주공항에 도착했다. 바람이 서울과 달랐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짠맛이 느껴졌다. 택시를 타고 해안가 쪽으로 향했어요. 기사 아저씨가 추천해준 조용한 펜션이었습니다. 여기 혼자 오신 거예요? 기사가 궁금해했어요. 응, 새로 살 곳을 찾으러 왔어요. 아, 귀촌하시는 거구나. 여기 조용하고 좋아요. 펜션에 도착해 방을 잡았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평생 처음 듣는 소리였죠. 카세트 라디오를 켜고 창가에 앉았어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지직거리던 라디오 시그널이 점점 맑아지더니 깨끗한 음성이 잡혔어요. 그 시절 집에서 녹음해 두었던 테이프들이 생각났죠. 남편과 함께 라디오 앞에 앉아 좋아하는 노래가 나올 때마다 녹음 버튼을 눌렀던 기억들이요. 가방에서 남편과의 오래된 사진을 꺼냈어요. 1978년 신혼 시절 찍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둘 다 얼마나 젊고 행복해 보이는지요. 그때는 이렇게 혼자가 될 줄 몰랐어요. 파도 소리와 라디오의 멜로디가 겹치며 마음이 평화로워졌어요. 바닷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제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나만의 시간을 느끼고 있었어요. 밤 12시 펜션 주인 아주머니가 차를 가져다 주셨어요. 서울서 오셨어요. 혼자 오시기 힘들었겠네. 괜찮아요. 오히려 후련해요. 아, 새로운 시작이시구나. 화이팅. 아주머니의 격려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 제 결정을 응원해 주는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라디오를 들으며 서울에 남은 가족을 생각했어요. 아마 지금쯤 준호와 다은은 새로운 집을 구하느라 바쁠 거예요. 유나는 울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73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내린 결정이었거든요. 최영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첫날이었습니다. 바다 너머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제주도의 첫 일출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마침내 제 자신을 구해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최영자의 인생이 시작될 거라는 희망이 가슴을 벅차게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3년이 흘렀다. 2027년 가을, 제주 해안가 작은 갤러리에서 저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진전을 열었다. 파도와 일출, 바닷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을 찍은 사진들이었다. 누가 봐도 아마추어 작품이었지만 제겐 소중한 기록들이었다. 최영자 개인전이라니 멋지네요. 갤러리 사장이 초대장을 보여주며 웃었어요. 초대장 한쪽 구석에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예전 그 도장이 아니라 새로 만든 것이었어요. 똑같은 최영자 세 글자였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랐죠. 3년 전에 처음 왔을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는 정말 많이 우셨었는데 갤러리 사장이 회상했어요. 맞아요. 처음 제주에 온 날 저는 이 갤러리 앞을 지나가다 문득 들어왔었거든요. 그때는 눈물범벅이었죠. 지금은 다릅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바닷가를 걸으며 사진을 찍어요. 오후에는 갤러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에는 펜션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단순하지만 온전히 제 것인 하루하루였어요. 오후 4시 전시회 개막식이 시작됐어요. 제주 사람들 열댓 명이 와줬습니다. 서울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연락을 끊었으니까요. 할머니, 정말 잘 찍으셨네요. 동네 카페 사장님이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라 서툴러요. 처음이라니요? 이렇게 감정이 느껴지는데요. 사실 카메라는 제주 와서 배운 거예요. 펜션 아저씨가 써보라고 빌려준 오래된 필름 카메라였죠. 그 시절 대학생들이 쓰던 그런 카메라요. 찍을 때마다 딸깍 소리가 나는 게 라디오 소리만큼이나 정겨웠어요. 저녁 6시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혼자 남아 정리하고 있는데 갤러리 사장이 편지 한 통을 건네줬습니다. 아까 택배로 왔어요. 서울에서 온 것 같던데. 편지를 보니 유나가 보낸 거였어요. 어린 글씨로 쓴 편지와 그림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엄마가 할머니 주소를 알려줬어요. 할머니가 바다 옆에 산다고 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바다 옆에 웃는 할머니예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유나가. 그림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파란 바다 옆에 웃고 있는 할머니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정말 웃고 있는 제 모습이었어요. 밤 9시 펜션으로 돌아와 카세트 라디오를 켰어요. 요즘은 잡음 없이 깨끗하게 나와요. 주파수를 제대로 찾았거든요.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유나 편지를 다시 읽으며 서울 가족들을 생각했어요. 준호는 새 직장을 구했을까요? 다은이는 여전히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있을까요? 궁금하긴 했지만 연락할 생각은 없었어요.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3년 전 처음 들었을 때와 똑같은 소리였지만 지금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 마음도 파도처럼 출렁이다가 이제는 잔잔해졌어요. 거울을 보니 3년 전보다 주름이 늘었지만 표정은 밝아졌어요. 76세가 된 제 얼굴에서 20대 최영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제 본 모습이었어요.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바닷가를 걸으며 사진을 찍고 갤러리에서 일하고 저녁엔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할 거예요.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최영자로서 말이에요. 라디오에서 잔잔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예전 같으면 가족들 눈치를 보며 볼륨을 줄였을 텐데 이제는 마음껏 들을 수 있어요. 나는 누구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최영자다.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어요. 처음으로 제 이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존중받지 못한 자리에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지키셨겠습니까? 저는 용기를 내어 떠났고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라고 확신합니다. 라디오의 잔잔한 멜로디가 새로운 내일을 약속하며 저를 감싸고 있었으니까요.